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도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서 외모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유년 시절 엄마는 홀로 아이 넷을 키워야 했기에 낮에는 가정부, 밤에는 포장마차 일을 하시며 고생하셨어요. 엄마의 힘든 어깨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장녀인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공부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여 밤낮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엄마는 몸이 너무 좋지 않다며 아프다고 하셨고 병원에서 장내시경을 포함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대장암 말기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장내시경만 자주 검사받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며 너무 늦게 와 손을 쓸 수 없다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기에 당연히 병원비가 아까워 검사 같은 건 꿈도 꾸질 못할 형편이었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병원비 아끼지 말걸. 잠 조금 덜 자고 신문이라도 돌려서 우리 엄마 검진 자주 받게 해드릴걸 하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은 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데다가 길어봤자 5개월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엄마는 5개월의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엄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시고 말았고 병원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렇게 멀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수술을 할 수 있다 해도 수술비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정말 참담하고 엄마한테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5개월이 지나 3개월쯤 더 사셨고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빠는 일찍 돌아가신 데다가 엄마마저 안 계시니 하늘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슬픔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린 나이에 동생 3명을 키우고 가르쳐야 하는 소녀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앞길이 막막했지만 다행히도 동생들은 일찍 철이 들어 제 말을 잘 따라주었습니다. 친척들의 도움으로 겨우 고3까지 버틸 수 있었지만 도저히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제 미래보다는 돈이 필요했기에 바로 취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대학을 안 나왔으니 취업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나마 다행히도 제 사정을 잘 아시는 지인분께서 자기 회사에 입사 권유를 해주셨고 그렇게 중소기업에 합격을 하게 되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월급으로 동생들을 가르치고 생활비로 썼지만 역시나 그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더군요. 할 수 없이 시간을 쪼개어 퇴근 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주말에는 고깃집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평일에는 밤 12시까지만 일을 해야 다음날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만 하고 집에 가면 항상 녹초가 들기 일쑤였습니다. 항상 머릿속에는 돈, 동생들 뿐이었기에 회식이나 소개팅, 연애는 절대 꿈도 못 꿨어요. 아무리 소개팅이 들어온다 한들 돈을 벌어야 했기에 다 거절하며 벽을 치고 살아도 엄마가 물려주신 이목구비가 뚜렷한 외모 덕에 많은 남자들이 저에게 작업을 걸기 일쑤였습니다. 제 나이 21살이 되었는데도 연애 경험은커녕 소개팅도 못 해봤어요.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남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나고 있었던 찰나 제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친한 친구의 소개로 20대 중후반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선아, 너 외모 잘 안 보잖아. 그치? 내 주변에 아는 오빠가 있는데 얼굴은 별로여도 심성은 착하고 조그만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 그 오빠랑 너랑 만나면 이야기 코드가 잘 맞을 것 같은데 소개팅 한번 해볼래? 이번엔 진짜 거절하지 마. 진짜 너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단 말이야. 응? 지선아, 제발. 응? 너 연애하는 거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응? 응? 할 거지? 하며 친구는 저에게 애원을 했고 그렇게 만나게 된 그 남자는 확실히 그 친구 말대로
착하고 막말하지도 않고 저와 맞는 부분이 참 많더군요. 저는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그 남자와 금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 사귀게 되었고 성수 씨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잠시 시간을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지선 씨, 기분 나쁘게 들리시겠지만, 저랑 연애할 때마다 늘 머릿속으로는 동생들 생각,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죠?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만나도 커피 한잔 할 시간도 겨우 있는 거 알아요? 응? 난 지선 씨만 괜찮다면 경제적으로 동생들이랑 지선 씨에게 도움을 좀 주고 싶은데 허락해 줄래요? 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제 사정을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저를 볼 때마다 마음 아팠다며 동생들과 조그마한 지하 월세방에서 사는 걸 안 성수 씨는 자기 아파트에서 같이 살 것을 제안을 해주었어요. 아파트가 60평대이니 방은 충분히 많아서 동생들이 다 와서 살아도 된다는데 솔직히 저는 부담도 되고 너무 미안해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성수 씨는 불쌍해서가 아닌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고 누나들 뿐이라서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는데 제 동생들을 자기 동생처럼 아끼면서 금전적으로 꼭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 저도 혹했어요. 그렇게 다 도와준다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행운이 갑작스럽게 와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찾아왔고 아무리 돈이 없어 지하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게 막 들어가서 남자와 같이 동거 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수 씨 미안해요. 성수 씨가 정말 좋은 남자고 든든한 내 편인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동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난 성수 씨가 내 옆에서 이렇게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걸요. 그리고 성수 씨 덕에 퇴근하고 밤 늦게까지 일했던 아르바이트, 그거 주말마다 했던 아르바이트도 안 하게 됐잖아요. 응?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요. 거절했다고 나 미워하는 거 아니죠? 하며 조심스레 거절했습니다. 착한 성수 씨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말 안 하겠다고 말을 해주었고 사귀는 동안에는 정말 저에게 사랑을 듬뿍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었고 성수 씨는 변함없이 저를 뜨겁게 사랑해 주었고 저 역시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생들에게 여전히 잘해 주었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있으니 제 동생들의 생활비도 대부분 성수 씨의 지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게 살아온 것을 남자친구를 통해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 원래 좋아했던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며 몸매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저에게 찾아온 이 행복을 놓치기 싫었어요. 회사에서도 많은 남자들이 여전히 저에게 대시를 하지만 제 남자친구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어느 날 결혼을 하자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고 프로포즈 선물로 절대 삐까뻔쩍한 다이아 반지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부담된다고 말을 해준 적이 있는데 역시나 이 남자는 눈치가 있어서인지 동생들이 살 수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고 보기와는 다르게 밤마다 저를 만족시켜주는 성수 씨와 그날 밤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은 얼마 뒤 성수 씨는 부모님께 말씀드려놨으니 인사드리러 가자고 말을 하였고 저는 저희 집 사정을 알려드려야 할 텐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하니 미리 다 말해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첫 남자를 정말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지는 결혼을 바로 승낙해 주셨는데 어머님과 신우들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동생도 3명이나 있는 가난한 집안을 다 책임져야 하는데 그 꼴 절대 못 보겠다며 반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본인이 죽으면 그때 결혼하라고 하셨다는데 솔직히 시어머니와 신우의 반대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어차피 받아들여야 하는 결혼 준비 중 하나였기에
시어머니와 신우들의 공격에 방어를 잘하자고 수없이 다짐을 했고 드디어 성수씨 집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수씨 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고 그 큰 집에 들어가니 제일 먼저 시아버지께서 저를 반겨주시며 사진에서만 봐도 예쁘게 생겼는데 실물로 보니 더 이쁘고 참하다면서 저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정말 예뻐해 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옆에 계신 시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인상이 무섭게 굳어 있었고 시누이들 역시 잡아먹을 듯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상냥한 말투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지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피부는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으시네요. 이렇게 좋은 피부에는 당연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더 예뻐 보이시라고 백화점에서 이번에 나온 신상으로 하나 사왔어요. 여기. 그리고 아니다. 너무 어려 보이셔서 성수 씨한테 동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 형님들께는 이거야. 이거 갖고 싶어 하신다고 성수 씨한테 들어서요. 마침 거래처에 아는 분이 계셔서 어렵게 2개 준비했어요. 이 구두 235하고 240 맞죠? 하며 인사드리고 선물 공세를 했더니 역시나 여자는 선물에 약한 걸로 공략한 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들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미워하신다는 말과는 달리 선물을 받자마자 얼굴 표정도 싹 바뀌면서 저를 칭찬하기 바쁘셨습니다. 어머! 우리 예비 올케 아니지. 우리 이쁜 지선이가 눈치 백단에 얼굴도 예쁘고 어쩜 이런 복덩이가 굴러왔을까? 그치 엄마? 듣던 대로 이쁘긴 이쁘다. 우리 집안은 이렇게 이쁜 미인이 없으니 지선이 덕에 성수 애들은 이쁜 애가 태어나겠어? 그치 언니? 하며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옆에 듣고 계셨던 시아버지는 우리 집 여자들은 다 여우라서 좋다, 싫다가 너무 확고해서 큰일이라고 하시며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못생겼지만 우리 가족들은 전부 좋은 사람이면서 특히 본인이 제일 못생겼으니 못생겼다고 싫어하지 말고 사랑을 듬뿍 주라고 하시는데 그 농담이 너무 웃겨서 모든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웃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잘생겨봤자 뭐 하겠어요. 얼굴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반겨주시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식사하는 자리는 화기애애했고 차를 한 잔 마실 때 시어머니는 제 가정사를 자세히 못 들었다며 듣고 나니 저를 미워했던 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앞으로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기대라고 하시는데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게 되었고 결혼하기 전 혼전 임신을 했기에 결혼 6개월이 되었을 무렵 쌍둥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후조리 할 동안만이라도 시댁에 있으라고 권유를 해주셨고 저 역시 어차피 엄마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시어머니의 권유로 시댁에서 당분간 있기로 했어요. 쌍둥이 아들은 시댁 식구들을 하나도 안 닮았고 저와 똑같이 닮아 너무 예뻤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 아가야,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손주를 2명이나 낳다니 고맙구나. 응? 그리고 엄마랑 내가 오랜 시간 고민을 해왔는데 우리 집 재산을 이제 너도 알아야 할 것 같고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맡긴다면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믿어주고 아껴주시는데 특히 시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티내고 좋아해 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시아버지이시지만 한편으론 조금 야한 농담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예쁘다. 며느리만 아니면 내가 더 야한 농담도 할 수 있는데 같이 1박으로 놀러 가자.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아버님 저 며느리예요. 딸 아니라고요. 정신 좀 차리세요. 네? 계속 그러시면 밥 안 차려드릴 거예요. 하고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시아버지에게 기분 나빠도 뭐라 말도 못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는 술을 드시고는 갑자기 제 옆으로 다가오시더니 귀에 대고 우리 예쁜 며느리 응? 한번 안아보고 싶다. 응? 하시는 겁니다. 시아버지의 팔을 때리며 아버님! 아무리 농담이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참고 넘어가드렸더니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하며 화를 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이 농담이야. 이뻐서 한 소리잖아. 응? 왜 화를 내고 그래? 미안하다. 내가 술에 좀 취했나 보다. 기분 풀어. 응? 하시길래 일부러 그러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사람이 워낙 좋으신데 야한 농담을 잘하고 며느리고 뭐고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렇게 은근슬쩍 야한 농담과 스킨십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건지 남편 외에 다른 남자가 저렇게 노골적으로 다가오는데 싫지만은 않았던 건지 제 취향이 어느 정도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의 저런 야한 농담과 행동이 싫지만은 않으면서 오히려 기다려지기 시작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성에 대한 눈이 조금씩 떠지고 있던 어느 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골에 계신 시할머니 댁에 큰 제사가 있다고 외출을 하셨고 집에는 시누이들과 시아버지, 저, 쌍둥이들 이렇게만 있었어요. 큰 시누는 출장이 있다고 나갔고 작은 시누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올 거라고 말을 하고 나갔고 쌍둥이들은 계속 보채느라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이 집에 시집와줘서 고맙고 쌍둥이 손자까지 낳아줘서 항상 고마워한다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금고 속에서 봉투 하나를 가지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봉투를 저에게 주시며 필요한 곳에 쓰라고 주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볼 수는 없었기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방으로 들어와 그 봉투를 열어보니 거금 2억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제 평생 억 단위는커녕 천 단위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바로 밖으로 나와 시아버지 손에 봉투를 쥐어드리고는 아버님, 저 아버님께 드린 것도 없고 해드린 것도 없고 그 흔한 용돈도 많이 못 드렸는데 이건 너무 큰 돈이라서 도저히 못 받아요. 여기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고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시어머니 몰래 투자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조금 크게 올라서 돈이 어느 정도 생겨 건물 한 채 사고 남은 돈을 저에게 주시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시댁의 도움을 많이 받고 남편이 어느 정도 용돈을 줘서 넉넉하긴 했지만 동생들에게 나가는 돈이 은근 많아서 돈이 필요했기에 거절할 순 없었고 감사하다며 봉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유럽 여행 때 사왔다며 프랑스 양주를 가져오더니 오늘 한번 마셔보자고 하셨고 저는 말로만 들어봤던 양주를 먹어보고 싶었기에 양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주는 소주와 맥주와는 다르게 너무 깔끔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다 보니 금방 알딸딸해졌는데 그때 시아버지는 저에게 고백할 게 있다며 말씀하셨는데 알딸딸했던 취기가 깰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들어왔을 때부터 말도 안 되지만 저에 대한 짝사랑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1년간 매 순간마다 생각이나 잠을 못 이룬 적이 많았다고 하시며 그 사랑은 스쳐 지나가는 사랑이 아닌 진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버님, 저 며느리예요, 며느리. 취하신 거 아니죠? 저 지선이에요.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하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시아버지의 고백에 저도 모르게 설레었습니다. 솔직히 츤데레 같은 시아버지, 남편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시아버지에게 두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를 더 떠보기 시작했고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술도 먹었겠다.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동안 싫어하는 척했어도 은근 아버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커져만 갔고 남자다운 모습에 반했다면서요. 시아버지도 저의 이야기에 잠시 놀라시는 듯 하였으나 이내 다시 술이나 더 마시자며 양주를 권해주셨고 양주라서 술은 더 빨리 취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져서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니 시아버지는 저를 안고 제 방이 아닌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님, 여기는 제 방이 아닌데요? 제 방으로 데려다 주세요. 에? 하고 말을 하니 오늘은 여기서 자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을 하셨고 저는 술이 너무 취해서 시아버지의 행동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었고 시아버지와 지켜야 할 그 마지막 선을 기어이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지칠 줄 몰랐고 남자다움에 또 한 번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60대의 나이답지 않게 힘이 있었고 남편보다 훨씬 강했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건지 저를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양주 때문에 그놈의 이역 때문에 시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말았으니 시어머니와 남편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오기로 한 날 오후 4시쯤 남편의 전화로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많이 다쳤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니 의사 선생님께서 남편 차와 트럭이 충돌을 하여 차는 박살이 나버렸고 두 사람 다 중상을 입어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오늘을 넘기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 시어머니와 남편은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저는 며칠을 슬퍼했고 힘들게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에게 남편도 없으니 이 집을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따로 살 거라고 말씀드리니 시아버지는 가지 말라고 하시며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며칠 있으면 딸들도 유학 가고 시집을 갈 텐데 이 큰 집에서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서 가지 말라고 사정을 하시며 울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그런 사랑을 나눴기에 이제는 이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시아버지의 간곡한 말씀에 저도 모르게 흔들렸고 이 집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 뒤 신우들은 시집을 가거나 유학을 갔고 이젠 시아버지와 아이들 그리고 저만 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아이들을 잘 돌봐주셨고 편한 육아를 하며 시아버지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는 저에게 자기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면 안 되겠냐고 하셨고 사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시아버지와는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는 그동안 참아왔던 게 폭발하셨고 20대 후반인 제가 60대의 아버님을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결혼식은 안 했어도 보통의 부부처럼 행동을 했고 아이들은 시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아직까지는 시아버지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멀리서 응원해주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